네, 현재 시간 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이 다양한 종목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믿어도 되는 건지 혹은 속으면 안 되는 건지 여러분들 궁금할 만한 세 가지 상황시 준비해봤습니다. 에이블에스 유광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광희 대표님과 살펴볼 상황시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은 반영됐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원자재값 상승과 물류비 증가 때문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약재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는 리포트가 보여서요. 그동안은 무엇 때문에 하락했고 그럼 악재들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네, 아직 악재가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많이 좀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해서 완성차 물량이 좀 감소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부자재랑 운송비가 좀 비용 상승이 발생을 하면서 이익률도 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긴급 오더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항공 운송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좀 이익률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조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좀 급등을 했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급등을 하면서 이 부분도 좀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재들은 해소되진 않았지만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이제부터는 하반기가 중요한데 오늘 저희 삼성전자 봤잖아요. 네네. 이게 실적에서 그래도 이런 시장 안에서도 선방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니까 바로 외국인의 매수가 또 들어와 주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어떨까요? 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완성차 물량이 다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 추세적인 상승은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먼저 마진이 높은 친환경차랑 전기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9월에 이제 아이오닉 6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AS 수요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교를 하면은 26.2%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미주랑 유럽 쪽에서 한 4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AS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블루핸즈 몇 군데 좀 전화를 해서 사장님들께 여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AS 수요들이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AS 수요는 당분간 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판매량 1위가 테슬라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비아디로 바뀌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드 문제로 인해서 이제 현대 같은 경우가 중국 쪽 사업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모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 쪽에서 이제 납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완성차 물량이 증가를 하면은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량이 뭐니 해도 네, 중요하다라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대모비스도 그런 것들이 고민일 거예요. 자동차로는 지금 자리를 다지고 있는데 그 외 플러스 알파가 없을까? 네, 맞습니다. 찾다 보니 UAM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 UAM 로봇주들이 좀 많이 잠잠해졌었잖아요. 이를 가지고 모멘텀을 더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현대모비스는 좀 자동차 판매 회복을 지켜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모빌리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 네, 이것도 모비스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앞서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완성차 시장에서 좀 물량이 증가를 해야지 모비스 쪽에서도 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저가지만 현재 구간에서 상승한다고 또 그리고 이런 악재가 다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급격하게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기다리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끝난 줄 알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확산하면서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중에서 눈에 띄어요. 왜냐? 네. 다른 뭐 진단키트주들의 경우에는 워낙 테마성으로 인해 많이 움직여 봤으니까.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오른 거는 그 옛날에 그 코로나 때 백신 이야기 나올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좀 강하네요, 생각보다. 네,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흘 연속으로 좀 1만 명대를 기록을 하면서 맞아요.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K그룹에서 멕시코 외무장관과 경제 협력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참여를 하면서 여기서 개발한 백신에 대한 공급이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뭐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많은 백신 회사들이 이미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며 제가 알기로는 화이자의 그 백신 그 가격이 비공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걸 얼마에 팔며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며 이걸 좀 유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사실 유추하기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4차 접종이 좀 확대되면은 물량적으로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4차 접종이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백신 같은 경우에 대조 백신 대비해서 항체 형성이 한 2.93배 정도 높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임상실험 결과에서 특별한 안정성 문제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4차 접종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백신도 어느 정도 좀 물량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아직 공급이 되지 않은 또 그리고 다른 백신들이 비싸다 보니까 네. 제3세계 국가들로 먼저 발을 뻗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입니다. 정말 지금 말 그대로 높은 항체가 형성되고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뒤늦게 나와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기대를 갖고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좀 타이밍은 아쉽긴 하지만 주가 급등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벤트 상승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백신을 좀 많이 맞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백신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그런 니즈라고 할까요? 그 필요성들이 좀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3차까지 백신을 다 맞았는데 네. 아직 4차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서 안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쿠브 앱을 지웠다라고 하시는데 네네. 과연 백신의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에 대한 셈법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이슈, 모멘텀으로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자제하자 보유자분들의 대응 구간인 것 같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실적 개선 국면에 진입했다. CJ 대한통운 이야기예요. 저는 CJ 대한통운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렸는지 네네. 참 몰랐어요. 좀 관심권 바뀌었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대신증권의 오늘장 리포트부터 볼까요? 네, 요약을 해드리면은 네. 파업 영향은 좀 많이 줄어들고 판가가 인상이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택배사에서 파업이 발생을 하면은 물량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증가를 하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좀 고객사와 가격 협상을 할 때는 좀 유리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택배사들이 판가를 인상을 했는데요. 상위 5개사 같은 경우에는 269원을 인상을 했는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랑 협상을 할 때 지금 파업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291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파업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2분기 되면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2분기, 3분기에는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보고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CJ 대한통운도 파업 때문에 좀 큰 타격을 입었었고 여기 더불어서 사실 이게 뭐 요즘에 뭐 물류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람 손에 좀 많이 타는 택배다 보니 인건비 상승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또 소비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보인다면은 택배량도 줄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이 다시 우려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리포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풀빌먼트 쪽을 보게 되면은 성장성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에 비해서 물량 같은 경우에는 1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81%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고객사를 좀 보게 되면은 뭐 네이버, 지마켓 글로벌, 그다음에 랭킹닷컴처럼 좀 샐러드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해외 택배 사업이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성장을 하거나 확장을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미국, 인도, 베트남, 태국 같은 곳에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기준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미국이나 인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했을 때 향후에 해외 사업이 좀 잘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 성장이 꾸준히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포워딩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이 되면서 물량이 좀 회복되는 부분들도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지 않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CJ 대한통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리포트도 읽어보고 뉴스도 찾아봤는데 택배 말고 모멘텀 부자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뭘 물어봐야 될지 이 회사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뭘 또 챙겨봐야 될까?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공부하면 그렇게 매력적이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왜냐 우리가 택배를 안 쓰던 사람들 뭐 주로 직접 만나서 사시는 분들도 이번에 코로나 기간 때 정말 많이 배달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주문을 배송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어날까에 대한 의구심이 1차적으로 붙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CJ 대한통운 제가 좀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까?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세요? 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수요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를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그 CJ 대한통운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랑 통화를 잠깐 했어요. 네, 통합이 많이 나오시겠어요? 네, 통화를 했는데 여쭤보니까 실제로 해외 사업부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택배의 물량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판가를 좀 인상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은 어느 정도 좀 받쳐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평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좋으니 일단 믿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현재가 분할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2만 6천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CJ 대한통운 현재가 분할 매수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12만 6천 원. 추후에 소비가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CJ 대한통운의 매출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현재 구간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좀 믿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 나왔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좀 했을 것 같아서 상황실에서 뺐는데 네. 오늘 유광희 대표님은 이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일단 역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라는 생각을
드는 항목이었는데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를 지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아무래도 유통,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자 회사들의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하반기에 재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삼성 역시도 조금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좀 섣부르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런 경제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지만 이전에 보여줬던 상승세를 봤을 때는 좀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네. 2분기는 이렇게 버티지만 3분기, 4분기가 어떨까가 또 고민이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LG전자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제가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 한 12% 줄어들었고 잠정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19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917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전년 대비 감소를 했으나 주가상으로는 지금 3%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 좋을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여기 보니까 전장 부분에서는 또 흑자 전환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 전장이 흑자 전환한 게 보여줘서 오늘 좀 주가가 안 빠지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LG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물론 가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장 사업부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에 크시고 그 전에 실제로 수익이 일어나기까지 좀 오랜 시간들이 걸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실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시장에서 좀 좋게 해석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LG전자가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었잖아요. 소비 침체로 인해서 네네. 가전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전장이 이제는 모멘텀인데 오늘 흑자 전환한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그 다른 모멘텀의 기대를 걸어보자. 이 두 가지 의견에서 대표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LG가 많이 좀 공들여서 준비를 했던 전장 사업부가 수익을 내고 있는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선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의 실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쏟아지는 실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반등 시에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소외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적 빠르게 나온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광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